자,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2년 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그때 별일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청와대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일이라는 외자를 가진 전직 경찰이 있습니다. 화면에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이분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일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형까지 살았습니다. 6개월 형을 살고 파면을 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 뭐 그렇게 됐던 분인데 당시에 자살한 최경희한테 찌라시 정윤의 문건을 복사해서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옛날에는 별일 아니다 그랬다가 이제 입을 연 거죠. 아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실세가 따로 있었다. 나는 청와대로부터 회유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2014년 12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정윤의 최순실 문건을 작성했다고 알려진 박관천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다시 경찰로 복귀합니다. 바로 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가는데 거기에 그 문건을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분실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한일 경위와 최경락 전 경위가 있었는데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한일 경위가 알고 그것을 복사해서 최경락 경위의 부탁을 받아서 그거를 복사해서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복사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 한일 경위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심각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올 여름에 월간 신동아 인터뷰를 할 때는 글쎄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여전히 난 복사만 해줬을 뿐이고 별 문제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최순실 씨의 힘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최순실 씨의 몰락을 보는 시점엔 입을 열기 시작한 거죠. 당시 그러니까 한일 경위가 복사를 해서 최경락 경위 돌아가신 그분한테 줬다는 건데 최경락 경위가 그 문건을 언론에 흘렸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그동안의 범죄 사실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최경락 경위는 그걸 안 줬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을 최경락 경위, 한일 경위, 그다음 박관천 경정이 흘렸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구도를 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일 경위가 내가 복사해서 최경락 경위를 줬고 최경락 경위가 언론에 흘렸다고 이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일 경위가 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최경락 경위는 줬다고 그러면 당신은 기소하지 않겠다. 그런 회유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락 경위가 나라도 당신 입장이라면은 기소를 안 한다는데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 그 말을 하고 나는 경찰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게 유서죠.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연락을 해서 협조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 그랬고 행정관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최순실 씨가 그 내용이라는 게 최순실 씨가 갑질을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 휴대전화가 회유를 당하기 바로 직전 날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한일경의 손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 최순실 씨의 각종 비위, 승마협회에서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가져간 지가 바로 어젠데 이미 민정수석실이 알고 있었다. 저 회유를 했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11월 28일 날 터졌을 때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윤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내용에 관심이 이게 진짜야? 정말 박 대통령 뒤에 비선이 있어?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 결정적인 문건 유출 루트가 나오면서 확인이 되면서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이 프레임이 갑자기 되치기 당합니다. 그렇게
비선 실세 농단 의혹에서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바꾼 사람이 바로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그렇게 깔끔하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우병우 수석이 그 김영환 전 수석에 이어서 다시 그 민정수석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프레임을 짰던 사람이고, 저 프레임 루트가 정확하게 그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까지 개입해서 당신이 복사했다는 얘기 가서 불어라, 검찰에서 불어라, 이렇게 회유했다는 정황,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그러니까 정리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2년 전에는 정윤회 씨가 농단하지 않았다. 문고리 3인방과 교유하면서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언이 나왔는데 오늘 이 문제 역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황 총리는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수사가 뒤틀린 것 아니냐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그 장면 소개합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조응천과 박관천이었습니까? 조응천 무죄된 거 아시죠? 예, 나중에 무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총리는 그렇게 뻔뻔하세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정농단을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했던 겁니다. 정윤회가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지금도 동의한다 하시냐 말이죠, 제 말은. 혐의를 밝히지도 않고 기소도 안 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자, 박수원 국장. 이제 사실은 큰 틀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결국 총리로서는 오늘 뭔가 얘기를 하는 게 마땅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정도 답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총리로서 그 전모를 파악했다면 당연히 진실을 네. 밝히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과연 그 2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과연 저러한 어떤 대통령 주변의 비리와 어떤 저런 문제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문제를 포착해서 정확히 그 수사할 건 수사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그 한일 경위의 얘기가 맞다면 오히려 그러한 비리를 발본해서 싹을 조기에 자름으로써 제대로 건강한 어떤 공직기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리의 정보를 오히려 은폐하고 검찰의 보고를 받아가면서 어떤 불행을 키운 이러한 그 진원지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당시에 이런 은폐에 가담했던 그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찰이 네. 요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네. 이제 뭐 한일 그 경위의 진술도 나오지만은 네. 완전히 잘못된 수사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어떤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 그러니까 각본에 의한 수사라는 건 진실은 외면한 채 어떤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사를 갖다가 손을 갖다가 그 타게 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재심 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가 완전히 잘못됐을 때 재심 제도를 통해서 재판을 새로 받을 수도 있고,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천적으로 수사를 새로 해가지고 정말 문제되는 사람을 기소하고 그렇게 네.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한 2, 3주 전에 정윤회 씨가 강원도에 머물 때 그 자택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모습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 당사자들은 지금 이 상황 하나둘씩 나오는 증언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알았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둘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어저께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암으로 돌아간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기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 장면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환 민정수석 고인이 8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2014년 당시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에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거든요.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이야기를 꼼꼼하게 비망록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5.16 평가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애국심을 가진 군인들의 구국의 일념으로 한 혁명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고 안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5.16에 대해서는 구국의 혁명이다.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김영환 민정수석이 쓴 다이어리인데 왜 장이라고 한자가 쓰여지고 이렇게 글이 있네요.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말을 옮겨 적었다 그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를 보좌하는 참모들은 적어도 같은 국정 철학과 국정 이념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밑에 같이 데리고 있는 직원, 수석 비서관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 사실 박근혜 정부 참모들 메모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들 꼼꼼하게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쓴 것 김영한 민정수석입니다.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바로 전임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분이 했던 그 글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통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통제보다도 그 김기춘 실장의 어떤 그 대통령을 모시는 관에 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만 편하게 생각하고 옆에 두는 바람에 오늘날에 결국 최순실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쓴소리를 하고 바르게 보좌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김기춘 장관 저 말대로 나 국방부 장관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분이 바로 그 지금 인사라는 저분이군요. 예. 저분이 김영한 쓴 일기란 얘기죠? 예. 네. 그분이 쓴 비망록에 저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김기춘 실장의 어떤 그 대통령 모시는 어떤 자세에 대한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조금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보다는 국정을 진짜 잘 이끌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옆에 뒀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겠는가. 네, 지금 현장 연결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포스코의 회장, 권오준 회장인데 검찰에 소환된 모습 보고 낸 있습니다. 경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진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오늘 소명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하여튼 뭐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를 낙하산으로 포레카에 내려보신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오셨는데 네, 기분이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포레카를 대기업보다 중소업체에 넘긴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들어가서 열심히. 이런 거 하시죠. 들어가시죠. 자, 이제 대기업 총수들 아직 소환되진 않았습니다만 포스코라는 게 이제 민영화된 기업이니까 주인은 없습니다만 최고 경영자, 이제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는 처음 검찰에 소환된 모습 봤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재계 쪽으로 깊숙이 파고든 것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하고 지금 독대했다고 지금 네. 주장되는 재벌 총수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종범 수석이나 이분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데 강요냐 아니냐.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걸 수사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비서실장이 5.16이라는 것은 역사의 평가에 맡길 일이지만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청문회 보면은 자, 5.16 평가를 요청받는 장관 후보자들은 별로 답을 안 했잖아요. 박성국 국장. 아마 이런 내부 분위기가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기류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사실 실장의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청문회 때마다 많은 야당 의원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중에 그나마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과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군사정변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고 대부분은 밝힐 일이 아니다. 제 생각을, 개인적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힐 사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하나의 그 역사에 대한 규정을 어떤 굉장히 그 정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한다. 네. 이미 우리 사회가 검증된 5.16에 대한 견해가 사실 어떤 공통된 기본 합의점이 있는데 이거조차도 무시하고 지나치게 대통령을 의식한 이러한 견해의 그 올가매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장의 자리라는 게 이제 수석들을 다 총괄하고 뭐 이러는 거지만 굉장히 그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워야 되잖아요.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되고 그 취합된 의견들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과 상의를 드리고 보좌를 하는 건데 지금 그 김기춘 실장이 이 돌아가신 김영한 수석이 적어놓은 비망록 내용만으로 보면 무슨 그 군사학교의 교관이 학생들한테 문을 주입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김영한 수석이 그만두게 된 이유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시 이제 그 세계일보 문건 유출 사건을 정리하면서 올라왔지만은 국회 운영위에서 민정수석 출석하라는 거를 안 가고 사표를 내고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김기춘 실장은 그 민정수석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국회 나오라고 했어요. 그 실장의 지시를 항명을 하면서 김영한 수석이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